네, 2년 정령 네가 제정신이란 말이냐? 그 금쪽 같은 폐물을 다 어디다 팔아먹고 빈 껍데기만 남았단 말이냐? 찢어질 듯 날카로운 고성이 기방 명월관의 가장 깊숙한 안채를 뒤흔들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귀한 청화백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연홍의 하얀 버선발 위로 붉은 핏방울이 맺혔으나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행수 기생은 분을 이기지 못한 듯 씩씩거리며 연홍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화려한 비단 치마가 구겨지고 곱게 빗어넘긴 연홍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을 덮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갑고도 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 안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과 함께 찢겨진 장부들이 흩날리고 있었고 촛불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여인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렸다. 행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듯 소리쳤다. 천하의 명월관 제일 기녀가 앞길 창창한 거부의 첩실 자리도 마다하고 고작 과거 공부하러 떠난 가난한 선비놈. 뒷바라지에 기둥뿌리를 뽑아 네가 정녕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이냐. 연홍은 그제야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소녀의 몸은 비록 천한 기적에 올라 있으나 마음만은 이미 김선비님의 것입니다. 3년입니다. 딱 3년만 기다려 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러설 수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으나 행수의 눈에는 그저 어리석은 계집의 헛된 망상으로 보일 뿐이었다. 행수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연홍의 앞에 놓인 텅 빈 보석함을 발로 걷어찼다. 소란이 잦아들고 행수가 씩씩거리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연홍은 깨진 백자 조각을 맨손으로 하나둘 주워 담기 시작했다. 손끝이 베어 핏물이 배어나왔지만 마음속에 뚫린 구멍에 비하면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호지 문 너머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향했다. 3년 전 도화꽃이 만발하던 봄날, 김선비가 떠나던 그날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낡은 갓을 쓰고 해진 도포를 입었지만 눈빛만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맑고 강직했던 사내였다. 연홍아, 내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너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내고 가마 태워 데려가마. 부디 그때까지 몸성이 기다려다오. 그 약조 하나를 생명줄처럼 붙들고 살아온 세월이었다. 명월관은 한양 바닥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과 거상들이 드나드는 최고의 기방이었다. 그 중에서도 연홍은 시와 서화에 능하고 가야금 솜씨가 일품이라 그녀의 웃음 한번 보려는 사내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허나 김선비가 떠난 직후부터 연홍은 일체 다른 사내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병을 핑계로 수청을 거부하고 밤새도록 술을 놓거나 필사일을 하여 번 돈을 모조리 한양으로 보냈다. 김선비가 머무는 새방의 월세, 책값 붓과 먹을 살 비용, 그리고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보낸 쌀값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기생의 몸으로 정조를 지키며 한 사내만을 바라보는 것은 목숨을 건 줄타기와도 같았다. 행수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동료 기녀들의 비웃음은 비수가 되어 꽂혔다. 계절은 무심하게도 흘러 도화꽃이 3번 피고 지고 낙엽이 3번 쌓였다가 흩어졌다. 처음 1년은 한양에서 간간히 서신이 당도했다. 밤을 새워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 연홍의 은혜를 뼈에 새기고 있다는 절절한 사연들이 적혀 있었다. 연홍은 그 편지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 품속 깊이 간직하며 고된 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나 2년째가 되면서 소식은 뜸해졌고 3년째인 올해 들어서는 아예 서신 한 장 날아오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그가 과거에 낙방하여 폐인이 되었다거나 혹은 권세가의 여식에게 장가들어 팔자를 고쳤다는 흉흉한 소문을 물어다 날랐다. 그럴 때마다 연홍은 입술을 깨물며 귀를 막았다. 아니야. 낭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필시 공부에 전념하시느라 경황이 없는 게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감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행수가 난동을 부리고 간 그날 밤, 연홍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행수가 던진 최후 통첩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이번 달 그 땅까지다. 만약 그때까지 김선비놈이 금에 환영하지 않는다면 너는 최부자의 첩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났다. 기방 빚을 갚으려면 네 몸값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최 부자는 60이 넘은 늙은이로 성정이 포악하고 색을 밝히기로 소문난 자였다. 그에게 팔려간다는 것은 곧 죽음보다 못한 삶을 의미했다. 연홍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자개함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붉은 비단천 위에 놓인 옷가락지 한 쌍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다. 돌아가신 어미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자 훗날 김선비와 혼례를 올릴 때 끼려 했던 정표였다. 하지만 당장 닥쳐온 위기를 넘기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행수의 빚 독촉을 막고 혹여나 노잣돈이 떨어져 한양에서 굶고 있을지 모를 김선비에게 마지막 돈을 보내야 했다. 연홍은 옷가락지를 집어들고 가슴에 품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뜨거운 눈물에 젖어들었다.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허나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저 또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앙다물었다. 창밖에는 삭풍이 불어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연홍은 가락지를 다시 함에 넣고 붓을 들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서신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먹을 가는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붓끝은 망설임 없이 종이 위를 달렸다. 다음 날 아침 연홍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다. 화려한 비단 옷 대신 소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장신구 하나 없이 댕기만 들였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나 눈매만은 깊고 그윽했다. 방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다. 마당에는 기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하인들은 마당을 쓸며 힐끔힐끔 그녀를 쳐다보았다. 쑤쏨 전연 꼴 좀 보게.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그깟 선비가 뭐라고 제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나 그래. 등 뒤로 쏟아지는 조롱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왔으나 연홍은 못 들은 척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대문을 나서자 장터에 시끌벅적한 소음이 밀려왔다. 생선을 파는 아낙네의 고함 소리,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어지러웠다. 연홍은 옷깃을 여미며 인파를 헤치고 전당포가 있는 골목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난 3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선비와 함께 거닐던 남산의 오솔길, 그가 써주었던 시구절 수줍게 건네던 곶감의 달콤함,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박혔다. 낭구님, 부디 무탈하십시오. 인연은 낭구님만 믿고 이 모든 수모를 견디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뇌며 그녀는 전당포의 낡은 문을 열었다. 삐그덕거리는 문소리가 마치 그녀의 운명이 뒤틀리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전당포 주인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음흉한 눈빛으로 연홍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 이게 누구신가? 명월관의 꽃 연홍 아기씨 아니신가? 오늘은 또 무슨 귀한 물건을 들고 오셨나? 주인은 이미 그녀가 가져올 물건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다는 듯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비벼댔다. 연홍은 말없이 품속에서 자개함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주인이 함을 열고 옷가락지를 꺼내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다. 영롱한 초록빛이 어두운 가게 안을 밝혔다. 이거 물건이네. 진귀한 옥일세. 헌데 이걸 정말 팔겠다고. 이건 자네 어미가 목숨처럼 아끼던 것 아닌가. 주인의 말에 연홍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다. 값을 후하게 쳐주십시오. 급한 돈입니다. 주인은 혀를 차며 계산판을 튕겼다.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말이야. 게다가 이건 작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는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값을 깎아내리려 들었다. 연홍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돈이면 김선비가 한양에서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과거 급제의 낭보를 가지고 내려올 여비가 될 수도 있었다. 주인장 더는 깎지 마시오. 이 물건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소. 연홍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쏘아붙이자 주인은 흠칫 놀라며 헛기침을 했다. 결국 흥정은 끝났고 연홍의 손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들려졌다. 가게를 나서는 그녀의 손은 빈손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기방으로 돌아오는 길 연홍은 찬바람에 몸을 떨었다. 이제 정말 가진 것이 없었다.
패물함은 텅 비었고 입고 있는 옷까지 몇 벌이 전 재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김선비가 성공하여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모든 고생은 봄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기방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낯익은 행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부자, 어른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년 고집이 황소고집이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이번 달 안으로 반드시 대령하겠습니다. 연홍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행수가 최 부자의 하인과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허허, 우리 영감님이 연홍이를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리시는지. 아나 이번에도 약조를 어기면 명월관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어. 하인의 으름장에 행수는 연신 굽신거렸다. 연홍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시간이 없었다. 김선비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는 꼼짝없이 팔려갈 운명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지신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저를 굽어 살피소서. 낭구님이 하루빨리 급제하여 돌아오게 해주소서. 그때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려 퍼졌다. 마치 그녀의 앞날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했다. 연홍은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고 기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위태롭지만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기다림, 그리고 목숨을 건 인내뿐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동지 섣달의 삭풍은 매서웠다. 뼈마디를 파고드는 냉기는 명월관의 담장을 넘어 연홍의 얇은 방문 틈새로 사정없이 밀려들었다. 옷가락질을 판 돈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그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일 뿐이었다. 한양으로 보낸 인편은 함흥차사였고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매일 아침 대문 앞을 서성이는 연홍의 모습은 이제 명월관의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다. 우편을 나르는 파발마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혹시 중간에 서신이 유실된 것은 아니온지요? 연홍이 파랗게 언 입술로 묻자 파발꾼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이보시오 낭자. 한양에서 내려오는 서신이 한두 통도 아니고 내 어찌 일일이 다 알겠소. 없는 소식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니오. 매정하게 돌아서는 파발꾼의 등 뒤로 하얀 입김만이 허공에 흩어졌다. 연홍은 멍하니 서서 그가 사라진 길모퉁이를 바라보았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어깨 위로 차가운 눈송이가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미동도 없었다. 기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가웠다. 한때 연홍을 언니라 부르며 따르던 어린 기녀들은 이제 그녀를 본체 만체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 언니 꼴 좀 봐. 그 고운 얼굴이 반쪽이 됐어. 슈심 사내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게 순식간이라니까. 들었니? 한양 다녀온 김진사댁 하인이 그러는데 그 김선비란 자가 노잣돈이 떨어져서 객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대. 아니야. 내가 들은 건 달라. 어느 대갓집 규수랑 눈이 맞아서 대릴 사위로 들어갔다던데 조강지쳐도 버리는 마당에 기생 따위야 오죽하겠어. 기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누는 잡담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연홍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짐짓 못 들은 채하며 복도를 지나갔지만 손에 든 물동이는 위태롭게 흔들렸고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얼룩을 남겼다. 방으로 돌아온 연홍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환청처럼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는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다. 김선비의 선한 눈매와 다정한 목소리를 떠올리려 애썼지만 불길한 상상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믿음을 갉아먹으려 들었다. 행수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언제까지 공밥을 먹여줄 줄 알았느냐. 행수는 연홍의 방에 넣던 백감을 끊어버렸고 식사마저 하루 한 끼 죽 한 그릇으로 줄였다. 한겨울 냉방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방은 얼음장 같았다. 연홍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입던 솜누비 저고리를 꺼내 겹겹이 껴입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다. 손발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랐고 고운 피부는 거칠게 터져 피딱지가 앉았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김선비에 대한 그리움과 불안감이었다. 밤이면 달빛이 문창호지에 어른거릴 때마다 혹시 그가 오지 않았을까 하여
방문을 열어보곤 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텅 빈 마당과 앙상한 나뭇가지뿐.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텅 빈 가슴을 채웠다. 연홍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사람만 계십시오. 부디 사람만 계신다면 인연은 어떤 고초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잠이 다가오면서 행수의 독촉은 극에 달했다. 내일이다. 내일까지 밀린 밥값과 방세를 내지 못하면 약조한 대로 최부잣댁으로 가마를 보내겠다. 네가 제 발로 가기 싫다면 짐짝처럼 묶어서라도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행수는 으름장을 놓으며 연홍의 방문 앞에 굵은 자물쇠를 채울 기세였다. 연홍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기녀 생활을 하며 모아둔 화려한 비단 옷들과 장신구 몇 점뿐이었다. 그것들은 그녀가 한때 명월관의 꽃이라 불리며 누렸던 영광의 흔적이었으나 지금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에 불과했다. 연홍은 결심을 굳힌 듯 장롱문을 활짝 열었다. 형형색색의 비단 치마와 저고리 금실 은실로 수놓은 화려한 당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개어 보따리에 담았다. 김선비가 급제하여 돌아오면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연분홍. 비단 치마를 만지작거릴 때는 끝내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옷감을 적셨다. 장터의 포목점 주인은 연홍이 가져온 옷보따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궁중에서나 입을 법한 최상급 비단이 아니오. 솜씨 좋은 친모가 한 땀 한 땀 수놓은 것이 예사롭지 않은데 정말 이걸 다 파시겠소. 주인은 침을 꼴깍 삼키며 물건을 탐색했다. 연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값을 넉넉히 쳐주십시오. 제 목숨줄이 달린 돈입니다. 주인은 연홍의 초라한 행색과 화려한 옷가지들을 번갈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한때 한양바닥을 주름잡던 기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짐작이 가는 듯 혀를 찼지만 장사치로서의 계산은 냉정했다. 물건은 좋으나 요즘 이런 호사스러운 옷을 사입을 사람이 드물어서 말이오. 제 값을 다 쳐주기는 힘들겠소. 주인은 터무니없이 깎은 가격을 제시했다. 연홍은 항변하고 싶었으나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주인이 건네주는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청춘과 자존심을 판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벼웠다. 기방으로 돌아온 연홍은 행수에게 돈주머니를 던지듯 건넸다. 이걸로 당분간 밥값과 방세는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최부자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마십시오. 행수는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제법 돈이 되는구나. 좋다. 이 돈이 떨어질 때까지는 봐주마. 허나 그 후에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행수는 돌아섰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연홍은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칠고 투박한 무명 저고리를 입은 초라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머리에 꽂았던 옥비녀와 떨잠도 모두 사라지고 댕기 하나만이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묘하게도 더 맑고 깊어져 있었다.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진심 하나만 남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기방마당 한 구석에서 빨래를 하던 연홍의 손등이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다. 이제 그녀는 기녀가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하는 하녀나 다름없는 신세였다. 행수는 밥값을 핑계로 온갖 바스니를 시켰다. 찬물에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한때 그녀의 가야금 소리에 취해 술잔을 기울이던 선비들도 이제는 마당에서 비지를 하는 그녀를 보고 혀를 차며 지나갈 뿐이었다. 어이 연홍이, 여기 술상이 비었네. 술 한 병 더 가져오게. 술에 취한 객이 희롱하듯 소리치면 연홍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술병을 날랐다. 수치심이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낭군님이 겪고 있을 고초에 비하면 이 정도는 호강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자신을 다독였다. 어느 날 밤 부엌에서 몰래 남은 누룽지를 긁어먹던 연홍은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평소 그녀를 시기하던 기녀 월향이 서 있었다. 월향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연홍에게 다가왔다. 꼴 좋다. 천하의 연홍이 도둑고양이처럼 누룽지나 훔쳐먹는 신세가 되다니. 네, 그 대단한 김선비는 언제 온다니. 내 생각엔 저승에서나 만날 것 같은데. 월향의 독설에 연홍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색하며 말했다. 말 조심하게. 그분은 반드시 오시네. 자네가 함부로 입에 올릴 뿐이 아니야. 연홍의 눈에서 서슬퍼런 광채가 뿜어져 나오자 월향은 흠칫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비록 옷차림은 남루하였으나 그 기품과 위엄만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월향은 흥두고 보자고 누가 이기나 하며 꿰ම් 돌아 나갔다. 연홍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식어버린 누룽지를 입에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했다.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다. 그녀는 부뚜막에 기대어 소리 죽여 울었다. 부엌 아궁이에 꺼져가는 불씨만이 그녀의 흐느낌을 지켜보고 있었다. 계절은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연홍의 겨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것은 이제 몸뚱어리 하나뿐이었다. 폐물도 비단 옷도 자존심도 모두 김선비라는 희망 하나에 걸었다. 하지만 그 희망조차 희미해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가끔은 꿈속에서 김선비가 나타나 그녀를 부르곤 했다. 연홍아 미안하다. 나를 잊어라. 꿈속에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연홍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식은땀으로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다.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새벽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올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낭군님의 앞길만은 열어주소서. 그분이 뜻을 펼칠 수만 있다면 저는 흙이 되어도 좋고 먼지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처절하리만큼 간절했고 그 목소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하인 칠성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소리쳤다. 아기씨, 연홍 아기씨 큰일 났습니다. 마당을 쓸던 연홍이 놀라 빗자루를 놓치며 물었다. 무슨 일이냐? 혹시 한양에서 소식이라도 온 것이냐? 칠성이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장터 입구에 방이 붙었는데 올해 과거 시험이 취소되었다 합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어 과거를 미루고 구휼에 힘쓰라는 어명이 내려왔다지 뭡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홍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과거가 취소되었다면 김선비가 돌아올 기약은 더욱 없어지는 셈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칠성이가 부축하려 했으나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이대로 끝인 것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가?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아니다. 과거가 없더라도 그분은 오실 것이다. 약조를 지키는 분이니 반드시 내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본능에 가까운 믿음이었다. 연홍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다시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천지가 개벽하듯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밤이었다. 사방이 온통 하얀 암흑에 잠겨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고 칼날 같은 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창호지를 때렸다. 명월관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라는 복설조차 덮을 수 없을 만큼 요란했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썩 꺼지지 못할까. 하인들의 고함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끙끙거리는 신음소리가 뒤섞여 밤 공기를 갈랐다. 부엌 한 구석에서 언손을 호호 불며 다림질을 하던 연홍은 불현듯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요동치고 손에 든 인두가 위태롭게 떨렸다. 단순히 동량 온거지를 쫓아내는 소리라기엔 그 비명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낯익은 울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홀린 듯 다리미를 내려놓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대문을 향해 내달렸다. 대문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횃불이 어지럽게 춤추는 가운데 하인 칠성이와 몇몇 장정들이 눈바닥에 쓰러진 한 사내를 몽둥이로 찜질하고 있었다. 사내는 넝마 조각이나 다름없는 옷을 걸친 채 몸을 웅크리고
매질을 견디고 있었다. 제발, 한 끼만, 밥 한 술만 주십시오. 사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으나 그 순간 연홍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박혔다. 하인들이 다시 몽둥이를 치켜드는 순간 연홍이 비명을 지르며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멈추시오. 당장 멈추지 못할까. 그녀는 쓰러진 사내의 위를 온몸으로 덮어 막아섰다. 칠성이가 깜짝 놀라 몽둥이를 멈추며 소리쳤다. 아기씨 비키십시오. 이 더러운 거지가 감히 기방 문턱을 넘으려 해서 손을 좀 봐주는 중입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니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연홍은 하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흙탕물과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심한 동상으로 코와 귀는 붉게 문드러져 있었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으나 연홍은 숨을 멈추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초점을 잃고 흐릿한 눈동자였지만 그 깊은 곳에 남아있는 서러움과 익숙한 온기를 그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으리. 연홍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사내는 흐릿한 눈으로 연홍을 올려다보았다. 홍아. 그 한마디에 연홍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김선비였다. 장원 급제하여 금에 환향하겠다던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정인이 개만도 못한 몰골로 돌아온 것이다. 연홍은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으리 정녕 나으리십니까? 어찌 이리 되셨습니까? 주변에 몰려든 기생들과 하인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생들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세상에 저 거지가 그 김선비라고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어머 끔찍해라. 과거는커녕 쪽박을 차고 왔네 그려. 저 꼴을 보려고 3년을 수절했다니 연홍이도 참 팔자가 사납네.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수군거림이 눈보라와 함께 쏟아졌다. 그때 소란을 듣고 나온 행수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기겁을 하며 달려왔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거리냐. 연홍이 너 미쳤느냐. 당장 그 더러운 거지. 놈에게서 떨어지거라. 행수는 연홍의 머리채를 잡고 떼어놓으려 했으나 연홍은 김선비를 아는 팔에 더욱 힘을 주며 버텼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이미 김선비의 피와 오물로 더럽혀졌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비단보다 더 귀한 정인의 흔적이었다. 어머니 제 난군입니다. 제가 3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지압입니다. 비록 몰골은 일이 되었으나 제게는 하늘 같은 분입니다. 부디 방으로 들이게 해주십시오. 연홍이 애원하듯 행수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행수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뭐라, 지압이 과거 급제에서 꽃가마 태워간다던 놈이 거지가 되어 왔는데 그걸 방에 들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당장 내쫓아라. 행수가 고함을 치자 하인들이 다시 달려들 기세였다. 연홍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내쫓으면 얼어 죽습니다.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재우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는 어머니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թ는 연홍의 모습에 구경하던 사람들마저 숙연해졌다. 김선비는 수치심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행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내 정성이 갸륵하여 딱 하룻밤은 봐주마. 허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약조한 대로 최부자댁으로 들어가는 거다. 알겠느냐? 그것은 허락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당장 김선비를 살리는 것이 급했던 연홍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연홍은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난 김선비를 부축하여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다리를 저는 김선비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3년 전 떠날 때에 듬직했던 어깨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뼈마디만이 그녀의 손끝에 느껴졌다. 등 뒤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를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눈보라, 속을 뚫고 초라한 별채로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와 촛불을 켜자 김선비의 참담한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살캣이 보였고 발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다. 연홍은 서둘러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그를 눕혔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얻어오고
자신이 먹으려 아껴두었던 쌀을 꺼내 죽을 끓였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수건을 물에 적셔 김선비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이 닿자 김선비는 신음 같은 탄식을 내뱉었다. 아, 따뜻하다. 굳은 살 박인 연홍의 손이 그의 상처를 어루만질 때마다 김선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연홍아. 면목이 없다. 내 너를 볼 낯이 없구나.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천하를 호령할 줄 알았던 선비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실패한 사내의 회한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연홍은 김선비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거면 되었습니다. 과거 급제니 부귀영환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낭구님이 제 곁에 살아계신 것만으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따뜻했다. 그것은 거짓 위로가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그가 죽었을까봐 전전긍긍했던 밤들을 생각하면 비록 거짓골일지언정 살아서 숨쉬는 그를 만지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연홍은 끓여온 죽을 호호 불어 김선비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허겁지겁 죽을 받아먹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겉으로는 환하게 웃어 보였다. 천천히 드십시오. 체하십니다. 더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한 그릇을 다 비운 김선비가 기운을 좀 차린 듯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는 연홍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한탄했다. 내 너를 호강시켜 주겠노라. 큰 소리치고 떠났건만 내 고운 손이 이리 망가질 동안 나는 밥 빌어먹는 거렁뱅이가 되어 돌아왔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다. 헌데 너는 어찌 나를 박대하지 않는 것이냐? 어찌 나 같은 놈을 이리 극진히 대하는 것이냐? 그의 물음에 연홍은 촛불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제가 사랑한 것은 낭구님의 벼슬이 아니라 낭구님의 인품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었건 누더기를 걸쳤건 낭구님은 제게 영원한 김선비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서로 의지하고 살면 그것이 곧 행복 아니겠습니까? 콩죽을 먹으면 어떻고 실의 기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연홍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선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형형한 빛을 띠며 연홍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혹은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연홍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장롱에서 자신이 입던 속옷을 꺼내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밤이 깊었습니다. 우선 눈 좀 붙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합시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울어댔다. 내일이면 행수가 들이닥칠 것이고 최부잣댁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좁고 추운 방 안에서만큼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 그 어떤 추위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연홍은 김선비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평온을 찾았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고 사위가 고요해졌다. 김선비는 잠든 연홍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심이 가득하면서도 평온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 위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자신의 헌바랑 짐꾸러미를 끌어당겼다. 바랑 속 깊숙한 곳, 낡은 헝겊에 쌓인 묵직한 물건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연홍아, 내 마음이 정녕 변치 않았음을 내 확인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너를 고생시키지 않으마.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밝았다. 그 거지놈, 당장 끌어내라. 행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행수와 덩치 큰 하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연홍은 쏘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김선비를 막아섰다. 어머니, 아직 몸도 성치 않은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연홍이 애원했으나 행수는 코웃음을 쳤다. 약조는 약조다. 하룻밤 재워줬으면 됐지. 어딜 더 바라는 게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멍석마리에서 내다 버려라. 그리고 연홍이 너는 꽃단장해라. 최 부잣댁 가마가 곧 도착할 것이다. 하인들이 김선비를 끌어내려 하자 힘없는 김선비는 저항도 못하고 바닥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연홍이 울부짖으며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안 됩니다. 데려가려거든 저도 같이 죽이십시오. 낭구님 없이는 저도 살지 않겠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서 끌려가던 김선비가 갑자기 하인들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다. 비틀거리던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에서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네, 이놈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김선비의 호통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녹말을 걸친 주제에 뿜어내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행수는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비웃으며 소리쳤다. 허, 이 미친 거지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매가 약이다. 매우 쳐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는 찰나 김선비가 품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둥근 뱃쇠 폐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김선비의 입에서 터져나온 사자후가 명월관을 아니온 천지를 뒤흔들었다. 연홍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행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 소리가 명월관의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벼락을 내리꽂는 듯한 기세였다. 김선비의 손에서 번쩍이는 마패의 광채는 아침 햇살을 반사하여 기방안을 대낮같이 밝혔다. 그 서슬 퍼런 외침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방에서 잠복하고 있던 역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역졸들은 기방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단 한 놈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김선비의 명은 더 이상 거렁뱅이의 쉰 목소리가 아니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위엄서린 관료의 호령이었다. 몽둥이를 들고 김선비를 내리치려던 하인 칠성이는 혼비백산하여 뒤로 낮아빠졌고 들고 있던 몽둥이는 제 발등을 뺏었다. 아이고 나 죽네. 비명소리와 함께 칠성이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행수 기생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버렸다. 그녀의 두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방의 안주인이 순식간에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 것이다. 어사또.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헛바람 새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밥 빌어먹는 거지라며 괄시하고 매질하려 했던 자가 생사여 탈권을 쥔 암행어사라니 이것은 악몽이어야 했다. 그러나 들이닥친 역졸들이 포승줄을 들고 달려드는 광경은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다. 네, 인연 어서 무릎 꿇지 못할까. 역졸 대장이 행수의 오금을 걷어차자 그녀는 비명과 함께 마당 한복판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연홍은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울던 연약한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를 뿜어내는 대장부가 서 있었다. 김선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나와 마당 중앙에 섰다. 찢어진 누더기 옷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매서웠다. 그는 꿇어앉은 행수와 하인들을 굽어보며 입을 열었다. 내 너희의 패악질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내 눈으로 직접 보니 그 참상이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과 권력에 아부하며 힘없는 백성을 착취하고 핍박한 죄. 네가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뼈에 사무칠 정도로 엄중했다. 기방의 담장 너머로 구경꾼들이 까치발을 들고 모여들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란. 명월관에 암행어사가 떴대. 아니 저 거지가 어사또였다고.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했어.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중에는 평소 행수의 갑질에 당했던 상인들과 이웃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통쾌한 표정으로 혀를 내두르며 이 희대의 역전극을 지켜보았다. 김선비는 역졸들에게 명하여 관아의 형방을 불러오게 하고 즉결 심판을 준비했다. 이곳의 장부를 모두 압수하고 억울하게 잡혀있는 기녀들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라. 역졸들이 우르르 안채로 뛰어들어가자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숨기 바빴다. 하지만 죄 없는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김선비의 엄명이 있었기에 평소 연홍을 괴롭히던 월향과 몇몇 신복들만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왔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당도했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최부자가
연홍을 데려가기 위해 악공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이리 오너라. 내 오늘 명월관 꽃을 꺾으러 왔노라. 연홍이는 단장을 마쳤느냐? 최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가마에서 내렸다.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웃음을 띠고 비단 옷을 휘감은 그의 모습은 탐욕 그 자체였다. 그러나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잔치상이 아니라 오라를 받고 꿇어앉은 행수와 살기등등한 역졸들이었다. 최 부자는 눈을 끔벅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꼴인가? 관아에서 나온 것인가?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길을 막는 게야. 김선비가 최 부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네가 바로 최가 놈이냐? 늙은 나이에 어린 기녀를 탐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려 한 추악한 늙은이로구나. 김선비의 조롱 섞인 말에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소리쳤다. 네,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놈이 감히 내게 막말을 해.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최 부자의 호통에도 그의 하인들은 이미 역졸들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다. 김선비는 품에서 다시 마패를 꺼내 최 부자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내 눈에는 이것이 엽전으로 보이느냐. 왕명을 받들고 온 어사다. 내 놈이 관아와 결탁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힘없는 백성들의 고혈을 빤 죄. 내 오늘 낱낱이 밝혀주마. 마패를 확인한 최 부자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히익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저놈도 묶어라. 깨어나는 대로 관아로 압송하여 국문을 열 것이다. 마당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묶여있는 행수와 월향 칠성이는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추한 꼴을 보였다. 어사또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 저 행수년이 시킨 짓입니다. 칠성이가 울먹이며 고에 바치자 행수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이 배은 망덕한 놈, 내가 너를 거두어 먹였거늘. 서로 물고 뜯는 아귀 다툼을 보며 김선비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보기 좋구나. 저것이 바로 탐욕의 끝이다. 그는 역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모두 끌고 가게 했다. 저들의 죄상은 추후 관아에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지금 당장 옥에 가두고 명월관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주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암행어사, 만세, 김선비님, 만세.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김선비는 그제야 몸을 돌려 연홍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연홍은 갯마루 기둥을 붙잡고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이자 안도였고 지난 3년간의 고통이 녹아내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김선비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더러워진 자신의 옷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연홍아, 많이 놀랐느냐? 내 너를 시험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세상 인심을 살피고 탐과 놀이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을 숨겨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너의 마음까지 떠보게 되었구나.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눈빛에는 애틋함이 가득했다. 연홍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해진 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었다. 아니옵니다. 낭군님,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낭군님이 이리 훌륭한 모습으로, 아니 훌륭한 마음으로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제가 겪은 고생은 낭군님이 백성을 위해 흘린 땀방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김선비는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기생의 몸으로 어찌 이토록 고결한 심성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다짐했다. 평생을 바쳐 이 여인을 지키고 사랑하겠노라고. 김선비는 연홍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듣거라. 이 여인 연홍은 비록 기적에 올라 있으나 그 절개와 심성은 어느 양반집 규수보다 고귀하다. 내 오늘 어사의 권한으로 명하노니 연홍의 기적을 파하고 양인으로 면천시키노라. 또한 그간 명월관에서 갈취당한 모든 재물을 배상케 하고 그녀를 나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다. 김선비의 선언에 마당에 있던 기생들과 구경꾼들은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기생이 정실 부인이 된다고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 연홍이 복받았네. 복받았어.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연홍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김선비가 단단히 부축해 주었다. 일어나거라. 이제 너는 죄인의 딸도 기생도 아니다. 당당한 나의 아내다. 김선비의 말에 연홍은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그것은 3년 전 그를 떠나보내며 흘렸던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만난 기쁨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관아의 사령들이 들이닥쳐 명월관을 완전히 접수했다. 행수가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가 발견되면서 고을 사또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 사슬이 드러났다. 김선비는 즉시 사또를 파직하고 관아를 장악하여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썩어 빠진 관리들은 줄줄이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백성들은 풀려났다. 고을 사람들은 춤을 추며 김선비의 공덕을 칭송했다. 한편 연홍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역졸들이 구해온 깨끗한 비단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는 딴판이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다. 그녀는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속삭였다. 고생했다 연홍아. 정말 고생 많았다. 해질 무렵 김선비가 관복으로 갈아입고 연홍의 처소를 찾았다. 흉배가 달린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쓴 그의 모습은 늠름하기 그지없었다. 녹말을 걸쳤을 때도 빛나던 기품이 관복을 입으니 더욱 찬란하게 드러났다. 연홍은 절을 올리려 했으나 김선비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부인, 이제 그런 예는 갖추지 않아도 되오. 우리는 부부이지 않소. 부인이라는 호칭에 연홍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김선비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연홍에게 건넸다. 이것을 보아라. 연홍이 조심스레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며칠 전 그녀가 전당포에 팔았던 옷가락지가 들어있었다. 아니 이것은? 연홍이 놀라 물었다. 김선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당포 주인이 작물인 줄 알고 관아에 신고하려다 역졸들에게 압수당한 것을 내가 찾았다. 네가 나를 위해 이것까지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는지 모른다. 김선비는 떨리는 연홍의 손을 잡고 옷가락지를 끼워주었다. 딱 맞춘 듯 손가락에 안착한 가락지는 영롱한 빛을 내뿜었다. 다시는 이 가락지가 내 손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 목숨을 걸고 약조하마. 연홍은 가락지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 창밖에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달빛은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기방의 담장 너머로는 새로운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고향으로의 금이환영뿐이었다. 김선비는 연홍에게 말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날 것이다. 한양으로 가서 임금님께 복명하고 정식으로 혼례를 올린 뒤 고향으로 내려가자. 네가 그토록 원하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마. 연홍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선비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에서는 은은한 묵향이 났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녀가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하던 바로 그 향기였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찬란한 봄이 와 있었다. 지독했던 겨울은 끝났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핀 꽃은 더욱 붉고 강인했다. 이튿날 아침 명월관 앞마당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기운으로 들썩였다. 칙칙한 회색빛이 감돌던 기방 입구에는 화려한 오색 비단으로 치장된 8인교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놓여 있었다. 관아에서 파견된 나졸들이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있었고 그 뒤로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홍을 비웃고 조롱하던 기녀들과 하인들은 이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특히 포승줄에 묶여 압송될 준비를 하던 행수와 월향은 연홍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꿈속에서라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벌어졌다는 듯 그들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드디어 안채문이 열리고 연홍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천덕꾸러기가 아니었다. 김선비가 밤새 공수해온 최고급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영롱한 비취 비녀를 꽂은 그녀의 자태는 왕실의 옹주라 해도 믿을 만큼 고귀했다. 창백했던 얼굴은 옅은 분으로 단장하여 복숭아꽃처럼 화사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기품이 흘러넘쳤다. 그녀가 마당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군중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저분이 정녕 어제 그 연홍이란 말인가. 사람들의 탄성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김선비는 관복을 정지하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연홍을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벅찬 감동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김선비는 연홍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부인 가십시다. 이제 이곳은 그대가 머물 곳이 아니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주변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연홍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했던 지난날의 고통이 그의 따뜻한 온기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가마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포승줄에 묶인 행수와 월향을 바라보았다. 행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연홍은 그들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대신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사람의 귀천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에 있다는 것을 부디 깨닫길 바랍니다. 죗값은 달게 받으시고 다음 생에는 부디 덕을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그 말은 비수보다 더 깊게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행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머리를 베섰고 월향은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것은 연홍이 보여준 최후의 자비이자 가장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가막군들의 힘찬 구호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러거라. 어사또 행차시다. 징소리와 나팔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꽃가마는 구름 위를 걷듯 유유히 기방을 빠져나갔다.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환호하며 꽃잎을 뿌렸다. 3년간의 모진 핍박과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정한 금의 환향 금이잔된 이었다. 가마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와 똑같았으나 연홍의 눈에는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보였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겨울바람은 시원하게 뺨을 스쳤고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벌써 봄 기운이 서려 있는 듯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옥 가락지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낭구님 감사합니다.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한양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임금에게 탐관오리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할 방책을 올렸다. 임금은 그의 공로를 치하하며 높은 벼슬을 내렸고 연홍의 지극한 정절에 감동하여 정경 부인의 직첩을 하사했다. 천안 기생신분에서 일약 정승의 부인이 된 연홍의 이야기는 장안의 화제가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열려라 칭송했고 김선비의 해안과 뚝심을 존경해 맞이 않았다. 두 사람은 한양의 조용한 저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뒤뜰에는 매화나무가 가득하고 앞마당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운치 있는 곳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홍은 뒤뜰 갯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곱게 늙어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행복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마당에서는 어린 남매가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연홍은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먼 하늘을 응시했다. 지난날 명월관에서의 춥고 배고팠던 기억들이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때 퇴청한 김대감이 뒷짐을 지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수염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대쪽 같은 기품은 여전했다. 부인 날이 좋은데 어찌 방 안에만 계시오. 나와 함께 매화 구경이나 하십시다. 김대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연홍은 바느질거리를 내려놓고 남편을 맞이했다. 나으리 오셨습니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하도 예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햇마루에 걸터 앉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매화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다. 김대감은 연홍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예전에 거칠었던 손은 이제 다시 고운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김대감은 그 손 안에 숨겨진 굳은 살의 기억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있었다. 부인 기억하오. 그 눈보라치던 밤 내가 거짓골로 찾아갔을 때 부인이 내게 건네준 콩죽 한 그릇 말이오. 김대감이 회상에 잠긴 듯 물었다. 연홍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평생 가장 맛있는 죽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낭구님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지요. 김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나를 살린 것은 콩죽이 아니라 바로 부인의 변치 않는 마음이었소.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렸을 때
오직 당신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었지. 내 남은 생을 다 바쳐도 그 은혜는 갚지 못할 것이오. 김대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홍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했습니다. 낭군님의 아픔이 제 아픔이었고 낭군님의 기쁨이 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은 하늘이 우리 사랑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내린 시련이었을 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떨어지는 꽃잎이 마치 축복의 비처럼 그들을 감싸 안았다. 고통의 시간은 길었으나 그 끝에 찾아온 행복은 더욱 달콤하고 깊었다. 그 후로도 김대감과 연홍 부인은 백년해로 하며 수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사람들은 그들 부부를 보며 진정한 북이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감과 연홍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연홍전 렌홍죄이라는 소설로 지어져 세상에 널리 퍼졌다. 기생의 몸으로 정조를 지켜 정인을 출세시키고 자신 또한 운명을 개척하여 존경받는 부인이 된 연홍의 삶은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